네, 한 달 동안 기다리셨을 월간 오건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다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직접 제가 오시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방송 잘 보고 있었고요. 고맙습니다. 네네.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직후에 시의성 있는 이런 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네. 이걸 생각해 봤어요. 오늘 아침에 가장 관심 깊게 본 경제 기사. 네. 오늘 아침에요? 네. 오늘 아침에 본 기사 중에는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비자의 이제 그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갖다 확 올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또 그것도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후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많이 안 나오는 얘기지만 타코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항상 이제 물러난다. 그게 요번에도 이제 비자 관련 문제에서도 또 세게 밀고 가다가 또 시장의 반응이 또 심상치 않으니까 이제 물러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일자리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일자리도 있지만은 결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게 되느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와서 투자를 하니까 네. 뭐 그러면 이제 미국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일을 해버리면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미국 사람들한테는 일자리가 못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보면서 되게 안타깝고 또 화도 나기도 했던 그 뉴스가 우리 조지아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이렇게 그 감금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생각했던 그런 그림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미국 사람만 일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만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들렸는데 약간 거기서도 이 비자 같은 케이스도 비슷한 케이스였지만 요번에 조금 좀 물러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됐습니다. 조지아주 노동자 사태는 타코로 따지면 타코는 아니었네요. 그건 좀 상징적으로. 그렇죠. 상징적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물론 그분들은 굉장히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리고 비자 발급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부과를 하게 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특히 숙련된 노동자들이. 미국은 제조업을 오랫동안 안 했던 국가죠. 그리고 임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1인당 GDP가 거의 8만 달러에 육박을 하는데 그런 나라에서 제조업을 하려면 숙련 노동력이 나와줘서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숙련되지 않은 노동력한테 굉장히 높은 임금을 주면서 제조업을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 일주일쯤 됐나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미국의 해외에서 이 근로자들, 기술자들이 와서 미국 노동자들을 좀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마가라는 것, 그거 자체가 굉장히 많은 모순을 좀 갖고 있다는 걸 좀 드러내는 단면이 아닌가 싶어요. 제조업을 키우고 싶은데 미국의 노동력만 쓰고 싶어. 라고 하면은 약간 손이 설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쵸. 미국의 노동력이 기술적으로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이것만으로는 지금의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얻기 어려운데 단 이민은 안 돼.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모순에 이제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모순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도 타코라는 게 좀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어쩔 해봤습니다. 수 없이 나타나는 네, 그렇습니다. 현상이다. 네네. 근데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있긴 하더라고요. 그 비자 관련해서는 네네.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이제 인도 같은 나라들이고 네네. 그렇게 보면 이제 그걸 대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저는 들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너무 강하게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면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창출이 되는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비자 발급 관련된 수수료가 올라간다니까 오히려 우리 쪽에 기회가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런 여론들이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니까 트럼프 행정부도 살짝 물러나는 듯한 그 시그널을 좀 나타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타코가 나왔던 게 25년도 4월이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너무 세게 때리니까 시장이 너무 어수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한테 피해를 줄 것 같아. 이렇게 되니까 타코가 처음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한테 기회가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기회가 되면 미국의 시장이 둔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또 그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타코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만약에 또 무리수를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두게 되면은 거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틈새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의외의 기회도 생겨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위기와 기회가 이면 같네요. 아, 그렇습니다. 같이 네, 있네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위기가 오면 네네. 기회를 보고 기회가 오면 위기를 살펴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네, 워낙 매크로를 보시는 분이니까 저는 첫 번째 질문을 이걸로 사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연준의 금리 인하 있은 다음에 뵙고 있고 네네. 연준 금리 인하가 이번에는 뭐 보험성 금리 네네. 인하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안 좋다라고 보고요. 네네. 물론 뭐 상위층의 소비는 여전히 활발하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아, 네네.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이제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거고요. 이번에 금리 인하는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교과서와는 달라요. 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보시죠. 그냥 이게 우리가 그 시험 문제를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가는요.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2%를 넘어서 있어요. 3%입니다. 네. 두 번째는 미국의 자산 시장은 굉장히 뜨거워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업률은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4%대 초반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업률 양호하죠. 그 다음에 자산 시장은 뜨겁죠. 네. 그리고 물가는 연준이 생각하는 목표보다 많이 높아요. 그럼 금리를 인상해야 될까요? 인하해야 될까요?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밑에 나옵니다. 중앙은행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금리를 인상한다. 2번 금리를 인하한다. 뭐가 맞을까요? 1번.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럴 때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뭘 목도하고 있냐면 금리 인하를 목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과서하고 다른 거죠. 맞아요. 근데 이 교과서하고 다른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2%라는 물가 목표를 두고 그보다 위에 있으면 금리 올리고 그보다 밑에 있으면 금리 내리고 이걸 만약 반복하면 사실은 연준의 그 훌륭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있을 이유가 없겠죠. 무언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말씀해 주셨던 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양극화를 바라보면서 미국 경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미국 서민들의 생활상을 보는 게 아니라 뉴욕 증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스닥을 바라보고 있고 내 ETF의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와 미국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미국은 현재 굉장히 높은 금리가 꽤 오랜 기간 유지가 됐고요. 미국 현지에 사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물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 물가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미국 서민들 같은 경우는 삶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위쪽은 굉장히 뜨거울지 모르지만 빅테크 이런 쪽은 뜨거울지 모르지만은 실물 경제 쪽은 조금씩 식어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연준에서 이제 연준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도 과거의 경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과거를 보면은 미국의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게요. 미국의 고용시장은 굉장히 뜨겁다가도 약간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잖아요. 딱 문제가 생기는 순간 아주 짧은 문제가 생기는 순간 실업률이 확 뛰어 올라가는 그러니까 바로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맞아요, 그런 모습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경기 침체 직전에는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였어요. 맞아요. 그러면 무언가 살짝 바뀌면 이 시간으로 보면서 급격한 속도로 둔화가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거죠. 지금 보니까 미국 경제는 양호해 보이거든요. 숫자상으로는. 근데 지난달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니까 네. 두 달치가 완전히 크게 하향 조정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났고요. 지난 1년간의 고용 지표를 보니까 9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아 이게 시그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럼 연준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 이제 행정부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물가나 자산 시장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게 뜨겁더라도 지금은 양호해 보이는 이 고용이 순식간에 둔화될 수 있다. 그럼 이걸 갖다가 다시 완전한 고용으로 되돌리려면 보다 많은 비용을 치를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때 나가서 다 그 엄청난 치료비 내지 말고 보험을 가입해 놓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을 바라보면은 금리 인하가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조금 먼 미래를 바라보면은 금리 인하가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은 앞을 보면서 이게 경기 둔화의 시그널이 나타났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될 수 있고요. 네. 하나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그 연준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요. 실제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금리,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긴축적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낮추는 건 네. 통화 완화를 한다, 돈을 풀어준다 이게 아니라 긴축을 조금 이 긴축의 고삐를 조금 풀어준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를 보면서 이게 결국에는 약간은 미래의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을 읽으면서 당장의 자산 시장하고
물가보다도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뒀구나 이런 느낌을 좀 확실히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 이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정말 깔끔하게 왜 월간 5gan형이 월간 5gan형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정말 직접 이렇게 뵙고 또 들어보는 건 느낌이 많이 다른데 거기서 그럼 또 두 가지의 질문이 네네.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그동안에도 나온 얘기인데 어찌됐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남들보다 한 발짝 더 고민해서 나온 결정이라는 거에 이제 믿음이 가는데 그래도 파월 의장이 그동안 정치적 압력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살짝 그 압력에 굴복이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더라도 그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바라보는 네네. 의견 가운데.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그거 아닌 거고 충분히 많이 고민해서 내키는 결정을 한 거라고 봐도 되나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건 논리인 거죠. 연준이 얘기하는 논리인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물가하고 고용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물가를 연준은 이제 두 개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고용의 극대화를 노리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고용은 둔화되는 것 같은데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요. 그럼 토끼가 양쪽으로 확 뛰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어디로 쫓아가야 되나 어디다 써야 되냐 이제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용이라는 토끼를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파월 의장은 뭐냐면 아니다. 고용보다는 물가 쪽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관세가 이제 시작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지금 그 연준의 목표치인 2%를 꽤 많이 넘어서 있거든요. 3% 가까이 되는데 문제는 언제 넘어섰냐면 21년도 3월에 넘었어요. 21년도 3월에 목표치를 상회한 다음에 아직까지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21년도 3월이고 지금 25년 9월이니까 4년 반 동안 못 돌아온 거거든요. 그럼 집 나간 토끼가 아직까지 못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년 반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감기를 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4년 반 동안 감기를 앓잖아요. 그럼 이거는 고질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질병이 빨리 치료가 돼야 되는데 치료를 하려면 마지막 라스트 일말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확 밀어젖히면 되거든요. 근데 확 밀어젖히려고 하니까 23년도에 보면 SVB 은행 파산하고 작년에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도 보니까 이제 또 확 한번 밀어붙이고 싶은데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밀어붙이지 못하고 지금처럼 약간 긴축적인 금리, 약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말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관세가 상호 관세가 8월 7일부터 유효화됐거든요. 그럼 이 관세가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일시적이나마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돼요. 그럼 이게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4년 반 동안 이어왔던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누르나 싶었는데 또 관세로 때리면은 이게 1년, 2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질병이 4년 반이 아니라 5년 반, 6년 반이 될 수 있어요. 참고로 이번에 FOMC에서 연준에서 이제 얘기한 그 예상치를 보면은 그 물가 상승률이 그 2% 정상치로 돌아오는 게 27년 말까지 쉽지가 않아요. 요번에 보면은 올해가 3.1을 보고 있고요. 올해 말에 내년에 2.7을 보고 있고 내후년에 2.1을 보고 있어요. 내후년이 27년입니다. 그럼 27년 말까지 그 토끼가 못 돌아오잖아요. 만약 연준 예상대로라면 21년 3월부터 27년 6년간 토끼가 지금 나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착화가 되게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착화 중에 대표적인 게 일본이 30년간 디플레이션을 겪으니까 이 디플레이션에서 늪에서 빠져나올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아베노믹스로 10년 동안 엔화를 퍼부어야지 끌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파월 의장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니까 고착화되는 걸 막아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성장도 성장이지만 이게 더 큰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결국엔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로 그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라고 해서 압박을 했던 거고요. 이 압박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압박하는 걸 보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일 정도로. 그 압박의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7월 4일 날 뭐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OBBBA라고 해서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거 반대가 공화당 내에서도 많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얘기한 거죠.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이전에 이거 통과시켜야 돼 하면서 트럼프가 직접 의회에 머물면서 이 공화당 의원들을 하나하나 다 설득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게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직접 본인이 설득을 한 겁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연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연준 이사회를 하나하나 압박하고 있는데요.
연준 이사가 7명이 있어요. 네. 본점에. 그럼 헤드쿼터에 7명이 있는데 파월 의장은 이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어깨 두드려주면서 한번 부담을 줬죠. 그리고 제퍼슨이라는 부의장이 있어요. 이분한테는 내년 연준 의장 후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클 바라고 해가지고 이분은 민주당에서 저기 오바마 행정부 때 재무부 차관을 했었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약간 좀 민주당 컬러거든요. 이분은 시작하자마자 이분이 금융감독 담당이었는데 그 직을 갖다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힘을 많이 빼놓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미셸 보우만이라는 네. 분하고 월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 둘은 약간 이제 트럼프 쪽의 인사로 좀 손꼽혀요. 그 다음에 이제 리사 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분은 이제 모기지 부실로 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 사람 해고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크겠죠. 마지막으로 쿠글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몸이 안 좋으셨어요. 원래는 내년 초에 이제 퇴임하시는 건데 미리 퇴임해가지고 거기에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 네. 트럼프 행정부에 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명을 다 건드려 놓은 거죠. 그럼 그런 생각은 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장 저를 안 건드려도 나도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무래도요, 사람인 이상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감을 느끼는 건 맞을 겁니다. 그래서 파월 회장도 그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약간 좀 판을 바꾼 케이스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 여기에 대한 얘기가 더 회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히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도 영향을 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연준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네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네네. 그럼 또 이제 그게 가지고 올 기회나 위기, 뭐 우려 이렇게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건 이제 시장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볼 거지 않습니까? 독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아요. 이랬더니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가 이렇게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려요. 갑자기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거든요. 연준의 독립성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연준을 너네가 압박하니까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베센트 재무장관이 딱 하는 얘기가 연준의 독립성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 이 연준의 독립성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연준이 독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놀라죠. 왜 그러냐면 민주당 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봐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작년에 대선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0.5% 인하한 케이스는 본 적이 없다. 지금 그래서 연준한테 과도한 권한이 가 있고 연준이 약간 좀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게 굉장히 커서 자기들이 그거를 정상화시키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시장이 들으면 깜짝 놀라죠. 뭐냐면은 이쪽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쪽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로 가 있는 걸 돌리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독립성을 자기들은 지켜주고 있는 거다라는 오히려?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와,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반박을 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뻥 찌는 거잖아요. 네. 예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답을 하니까 이제 좀 놀랍죠. 근데 그 독립성에 대해서 그래서 시장은 또 어떻게 좀 볼 수가 있는 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돼서 연준이 등이 떠밀려 가지고 만약 기준금리를 인하하잖아요. 네. 그럼 당장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만 지금의 금리 인하가 그리고 연준 독립성에 대한 훼손이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기에서는 금리를 누르지만 장기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네. 미래에는 물가의 상승을 갖다 예상하면서 이렇게 꺾여나가는,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내려가는데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요. 이게 단기 금리고 이게 장기 금리면 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보통 낮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금리를 내리면 이렇게 같이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같이 내려와 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얘를 확 내렸더니 이게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확 내렸더니 이게 올라가는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의 차이가 되게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실제로 이 장기 금리는요, 미국의 모기지 시장에 영향을 줘요. 그럼 모기지 금리가 쉽게 안 내려오죠. 그럼 미국의 주택 거래가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 보면은 지금 미국의 주택 가격은 높은 수준이거든요. 주택 가격은 높은데 금리가 높아서 모기지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을 사는 사람이 별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는 사람이 없다기보다는 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택 거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죽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좀 보시면 되겠죠. 네. 제가 아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네네. 싶고요. 특히 금리 채권 이 부분. 아까 그 이번에 50bp 주장한 스티브 마이런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미국 내 평가는 어때요? 이게 미국 내에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평가 자체라 왜냐면 너무 많은 스펙트럼이 존재하니까요. 근데 그 스티브 마이런 이제 그분은 작년 11월에 이제 트럼프의 가신이었고 작년 11월에
그 미란 보고서, 우리나라 말로는 마이런이라고 안 하고 미란이라고 많이 했으니까요. 이 미란 보고서라는 걸 쓰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되게 유명해졌죠. 약간 강성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강성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트럼프의 마가 세력의 핵심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주장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은 다른 나라들한테 피해를 입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는 뭐냐면 다른 국가들은 미국한테 물건을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미국한테 물건을 팔아먹고 미국한테 달러를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근데 돈이 있어야지 미국은 물건을 사니까 이 국가들이 미국에 돈을 빌려준대요. 그럼 빌린 돈으로 또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럼 여기는 흑자가 더 쌓이죠.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를 또 빌려줘요. 그럼 미국은 적자가 계속 쌓이고 부채가 계속 쌓이는 그렇죠. 구조고, 다른 국가들은 흑자가 계속 쌓이고 채권이 계속 미국 국채가 쌓이는 구조거든요. 미국한테 이자까지 받고 미국한테 부를 빼앗아 가는 거지 않습니까? 교역에서. 그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니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그럼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적자가 나고 채무가 쌓이는 국가의 통화는 약세로 가야 돼요. 그럼 달러가 약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달러가 약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달러가 약해지니까, 달러가 약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 다른 국가들이 계속 미국의 이 좋은 자산들 있죠. 자꾸 사서 주식 사고 채권 사고 자꾸 들어온대요. 그래서 달러가 약해지질 않는 거죠. 틈이 없어.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미국을 수탈하고 있다, 약탈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핵심의 구도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인위적으로라도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우리한테 수탈해 간 사실상 채권인데 그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못 준다. 뭐 이런 얘기들. 네. 내지는 미국에 투자를 할 때 관세를 내라. 물건이 넘어올 때는 관세를 내고 네. 자본이 넘어올 때는 토빈세를 내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제 그런 좀 강경파예요. 그래서 그분 대화 인터뷰 읽다 보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미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FOMC 끝난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쵸. 직후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럼 독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트럼프의 가신이라는 얘기가 있다 했더니 그런 얘기 그런 거 없다고. 자기는 독립적으로 행동한다고.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이번에 전도표 찍을 때 맨 밑에 찍으신 분이 당신 아니냐고. 왜냐하면 연준 이사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찍으면은 올해 3번이나 한다. 이렇게 지난 9월 포함해 3번이나 한다고 했는데 혼자서 6번이나 한다고 밑에다 확 찍어버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0.25씩 3번을 낮추는 게 아니라 0.5씩 3번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만큼 인하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트럼프예요. 물론 트럼프는 3까지 그러니까 트럼프는 더 낮추자고 얘기를 하고 있죠. 3%를 낮춰야 된다고 합니다. 3%까지 낮춰라가 아니라 3%를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숫자로 보면은 어느 정도 티가 나는데 네. 본인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겠죠. 네. 이번에 50bp 주장한 사람도 혼자였죠. 네, 그렇죠. 그쵸? 네, 혼자 반대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가신인 월러하고 이제 보우먼 같은 경우도 0.25에는 찬성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방향이 고용 쪽으로 가더라도 네. 이게 논리하고 어느 정도의 그 디그리라고 하죠.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이런은 좀 너무 과하게 가잖아요. 일종의 보여주기가 강한 거죠. 그래서 반대편에서는요. 이 점도표에 또 신기한 게 뭐가 있었냐면 금리를 내렸거든요. 4.0에서 4.25로. 근데 안 내린 거에다 찍은 사람이 있어요. 연내에. 그거 보면서 놀래 좀 다시 올린다는 뜻인가? 근데 사실 다시 이게 연준의 금리는요. 항공모함을 돌리는 거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작은 배가 확확 하는 게 아니라 네. 한 번 돌리면 방향 잡고서 6개월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가거든요. 항공모함도. 근데 이렇게 이미 돌렸는데 안 내리는 데다 찍는다는 얘기는 뭔가 이번 결정에 자기는 반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사실상 그 사람도 보여주기를 한 거죠. 반항한 거네. 예, 그래서 약간 이 점도표가 양쪽 끝이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보면은 이렇게 좀 수비수하고 공격수 이렇게 붙어 있어야 패스하기가 좋은데 좀 많이 그렇죠. 벌어져 있다는 느낌이 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연준 내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연준 내에 소통이 잘 안 되면 이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결국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적은요. 방어막이 되게 중요한데 이 방어막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하나 좀 봐야 될 게 연준의 내분과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안에 2번 더 추가 인하가 있을 거라는 네. 얘기가 가장 우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전망에는 동의하세요? 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이제 원래는 저는 한 2번 정도, 9월, 12월 정도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3번 인하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변수는 중간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 중간에 변수가 뭐냐면 8월 7일부터 관세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네. 관세 부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약간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